안녕하세요. 올로버라이에서 김민준입니다. 이재경입니다. 네. 이제 7주차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생일인데 생일 밤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으려니까 이제 쉽지 않네요. 네. 네, 아무튼 이제 뭐 7주차 경기 빠르게 리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신시내티 벤갈스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33대 31로 신시내티 벤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이 첫 번째 나이트 게임부터 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버로가 결장을 이제 길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음. 벤갈스가 조 플라코를 급하게 영입을 했다는 소식은 지난주에 이제 전달을 해드렸었고, 음.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리고 플라코가 사실은 정점에서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음. 글쎄요, 뭐, 이번 시즌 좀 순항하고 있었던 피츠버그를 상대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결과적으로 벤갈스가 지구 라이벌 스틸러스를 잡고 4연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플라코가 사실 이제 그 플레이북을 익힐 시간도 없이 바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는 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빠르게 팀에 적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은 턴오버 없이 342 패싱 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을 연결을 시키면서 이 에런 로저스와의 맞대결에서 뭐 판정승을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고, 음. 러닝백 뭐 체이스 브라운이 108 러싱 야드, 그다음에 자말 체이스가 161 리시빙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그리고 티 히긴스도 96 리시빙 야드에 한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이 핵심적인 스킬 플레이어들이 이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많은 득점을 이 수비가 강한 스틸러스를 상대로 낼 수가 있었고, 이것이 결국엔 승리의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그 4쿼터 2분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역전을 허용했던 상황에서 벤갈스가 보여줬던 집중력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말 체이스가 이제 두 번의 퍼스트 다운 갱신을 해주면서 단숨에 상대 진영으로 이제 넘어갔고, 이 조 플라코의 패스가 이 필드 왼쪽에서 이 직선적인 라우트를 타고 있던 티 히긴스에게 던져졌는데, 히긴스가 이제 상대 코너백 젤런 램지와의 1대1 매치업에서 이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낸 것까지가 일단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음. 그래서 히긴스가 아주 뒷볼을 이제 잘 잡아냈는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제 상대 엔드존까지 돌파를 해서 터치다운을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히긴스가 침착하게 슬라이딩을 통해서 플레이를 마무리 짓고 이제 스스로 다운을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후에 벤갈스가 침착하게 세 번의 닐다운을 통해서 상대의 마지막 타임아웃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이제 모두 소진을 하고 결국에는 끝내기 필드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상대에게 공격 기회 자체를 주지 않고 승리를 차지하는 아주 현명한 공격이 있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히긴스 선수의 풋볼 IQ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부분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그런 플레이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제 와이드 리시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기록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연연하는 디바형의 선수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디바형의 리시버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걸 본인이 이날 퍼포먼스로 좀 증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자신의 기록을 이제 우선시하거나 어떤 전체적인 경기 상황, 남은 시간, 뭐 상대 타임아웃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좀 인지, 이해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사실은 음. 이제 무작정 엔드존을 향해 돌진을 할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풋볼 IQ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것을 스스로 좀 보여주는 아주 스마트한 플레이로 팀의 승리 확률을 더욱 올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틸러입스 입장에서는 이제 조보로 선수가 빠져있는 벤갈스를 상대를 하게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본인들이 질 거라는 생각을 사실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타격이 큰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에런 로저스가 사실은 이 쿼터에 연속으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좀 경기 흐름이 이제 불리해졌고 이제 4쿼터에 두 번의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통해서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 이제 수비에서 상대 공격을 막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 타이트엔드 이 팻 프라이어무스가 이제 4쿼터 막판에 68야드짜리 리시빙 터치다운을 포함을 해서
111 리시빙 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아주 맹활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팀이 패배를 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고, 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좀 이슈가 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이 경기 이야기를 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이제 로저스가 프라이머스에게 연결했던 이제 극적인 68야드짜리 터치다운이 나온 이후에 그 스틸러스의 오라인 선수 중 하나인 브로데릭 존스가 완전 이제 좀 도파민이 터졌는지 그 에런 로저스에게 그 굉장히 격한 포옹을 시도를 하다가 에런 로저스가 그 체구를 감당을 하지 못하고 마치 태클을 당한 것처럼 좀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저스가 일어나서 브로데릭 존스를 또 밀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뭐 아마도 이제 에런 로저스가 제츠에서 이적 첫 경기부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본인 부상, 또 건강에 대한 그런 걱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게 좀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듯해서 다행히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에런 로저스 선수의 건강 염려증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드러났던 장면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저스가 좀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고, 사실 음, 브로데릭 존스도 좀 뻘쭘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라커룸에서의 좀 갈등으로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는데, 뭐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그날 잘 뭐 감정에 대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뭐 지금은 음, 이제 서로 좀 농담의 소재로 좀 주고받으면서 수습을 했다, 이런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뭐 더 큰 문제로 비화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음, 글쎄요. 어쨌든 스틸러스 선수들이 좀 깨닫지 않았을까? 아, 이 에런 로저스가 좀 예민하다. 예, 좀 음.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선수들이 인지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브로덱 존스가 이런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수단 내에서 좀 이런 감정이 상하는 일들, 예, 이런 것들이 좀 재발하지 않는 것이 향후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인터내셔널 게임, 런던에서 펼쳐졌던 램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입니다. 35대 7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 들어가기 전까지 양 팀이 나란히 4승 2패씩을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램스가 체급차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이제 푸카나쿠아가 이제 부상으로 결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음, 글쎄요, 뭐 잭슨빌도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소 좀 일방적인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음. 이날 경기를 이제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사실 낙화 선수가 없어서 정말 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저랑 같이 이제 방송을 했던 차니 풋볼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게임이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갔고 특히 나쿠아가 없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였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잭슨빌 제기어스가 이게 타이트엔드를 수비를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맥베이 감독이 잘 포착을 했었고 이날은 그래서 이제 12 퍼스넬, 13 퍼스넬을 굉장히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타이트엔드에 대한 활용도를 많이 높였었고 그리고 스태포드가 굉장히 다양한 리시버들에게 이제 초반부터 공을 뿌리면서 무려 10명의 리시버에게 공을 전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182 패싱 야드로 이제 야드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무려 5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을 하면서 대량 득점에 성공을 했고, 특히 음, 이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다반테 아담스의 역할이 좀 빛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날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헤트트릭을 또 만들어냈고, 음. 푸카나쿠아의 어떤 빈자리를 잘 메워주면서 램스가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스카나쿠아가 넘버 원으로 뛰면서 다반테 덤스도 이제 넘버 투로 뛰는 게 사실 다른 디바 선수들 같았으면 좀 불편할 법도 한데 그런 티를 전혀 안 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본인이 넘버 원으로 뛰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또 한번 증명하는 경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램스가 직전주 경기가 이제 레이븐스와의 경기였잖아요. 근데 LA로 가지 않고 그 볼티모어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하루 전에
런던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볼티모 오리올스의 홈인 캠든 야즈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경기 중에서 화면으로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경기 전날에 바로 런던으로 왔기 때문에 뭐 시차 적응이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도 많았었는데 막상 뭐 뚜껑 열어보니까 그런 피곤함이나 이런 게 전혀 느껴지는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미국 동부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비행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루트이기 때문에 LA로 음. 돌아가게 되면 사실 서부에서 다시 유럽으로 가는 거는 꽤 먼 거리를 또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효율성적인 면에서 램스가 이제 이러한 좀 훈련 뭐 장소 섭외라던가 어떤 동선을 짰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공적이었다고 뭐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수빈 역시도 이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트레버 로렌스를 상대로 색을 7개를 무려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 특히 이제 세이프티 퀸틴 레이크가 2개 패스를 브레이크를 하고 또 펌블 유도에 색까지 기록을 하면서 수비 쪽에서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빌 이야기를 짧게만 해보면 뭐 공격, 수비, 스페셜팀 뭐 어느 하나 사실 램스를 상대로 우위를 가져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승리를 거둘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도 13번의 페널티, 119야드를 후퇴를 했고 사실 이제 디클라인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페널티를 받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15개 이상이 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잭슨빌이 사실은 이제 런던을 제2의 홈처럼 쓰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런던 팬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경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특히 가장 실망스러웠던 장면은 바로 그 장면이었죠. 그 사쿼터의 조던 루이스가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리언스를 기록함과 동시에 페이스 마스크를 함께 기록을 하면서 패스 인터피리언스로 간 지점에서 뭐 에드전까지 이제 15야드가 남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 절반만 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2개의 반칙이 한꺼번에 나왔던 장면. 이 부분이 가장 좀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트래비스 헌터가 데뷔 첫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사실 트래비스 헌터가 저희가 시즌 전에 뭐 많은 화제성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거에 비해서 사실 시즌에 들어가서는 활약이 좀 미미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음. 본인 입장에서는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첫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으니까 바이위크 이후에 또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비를 좀 잘 해서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헌터가 좀 틈이미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마리를 좀 봤던 경기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뉴올리언 세인츠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26대 14로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최근 이제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시카고 베어스가 러싱과 수비의 힘으로 세인츠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벌써 이제 4연승 행진이에요. 사실 벤 존슨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2연패로 시즌을 출발했기 때문에 음. 글쎄요,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그 32개 팀의 이제 순위표를 보면, 덴버, 뉴잉글랜드와 함께 가장 긴 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이 바로 이 시카고 베어스예요. 그래서 음. 사실 세 개 팀 모두 최근 몇 년간의 성적을 좀 돌이켜 보면, 음. 글쎄요, 뭐, 이러한 상승세를 시즌 초반부터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번 시즌이, 개막 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날 베어스는 수비 쪽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1쿼터부터 4쿼터까지 매 쿼터당 한 개의 턴오버를 유도를 해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경기 시작 후부터 끝날 때까지 상대에게 단 한 번의 동점이나 리드를 내주지 않는 이제 완벽한 경기를 하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갔는데 특히 음. 이제 2쿼터 막판 그리고 3쿼터 초반 연속해서 상대에게 터치다운을 내주면서 약간의 이제 위기를 맞았던 순간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 상황에서 케빈 바이어드의 이제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상대의 추격 흐름을 완전히 끊어냈던 것이 어떤 승리를 좀 실링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이제 러닝백 듀오인 디안드레 스위프트 그리고 카일 모나가이가 205 러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합작을 하면서 세인츠의 수비를 해집는 데 성공을 했었고 7라운드에 뽑은 모나가이가 이날처럼 이제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베어스가 조금 더 솔리드한 경기들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다만 베어스가 이렇게 이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글쎄요, 쿼터백 케일러 윌리엄스의 활약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또 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4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폭발시키면서 맹활약을 했었던 이 3주차 댈러스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패서 레이팅을 100을 넘긴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고 음, 이날도 이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패스 성공률이 60%가 되질 않았고 172 패싱 야드에 인터셉션만 하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쿼터백으로서 어떤 공격을 좀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러싱 공격에 기대서 가는 그런 경기력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베어스가 이제 만약에 플레이오프 무대에 복귀를 하고 큰 경기에서 강팀들을 상대로도 좀 경쟁력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음. 반드시 좀 패싱 게임이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당연히 벤 존슨 감독도 이제 훨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 정규 시즌 동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인츠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세인츠가 2쿼터 마지막 공격 그리고 3쿼터 첫 번째 공격에서 크리스 올라베 연속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매 쿼터마다 나왔었던 이 턴오버가 결국 발목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시즌 도중에 세인츠가 감독직에서 해임을 했었던 이 데니스 앨런이 지금 시카고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데니스 앨런 입장에서는 자신을 해임했던 이제 친정팀을 상대로 하는 경기였는데 이날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 시카고 수비의 뉴올리언스 공격이 완벽하게 막혔기 때문에 세인츠 팬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쓰릴 만한 그런 경기 결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데니스 알런 코디네이터가 세인츠와의 경기를 앞두고 나서 이제 뭐 베어스 선수들이나 뭐 언론에다 특별한 뭐 코멘트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벤 존슨 감독이 경기 승리하고 나서 이 게임보로 또 데니스 알런 코디네이터에게 선물을 하면서 앨런에게는 또 각별한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마이애미와 클리블랜드의 경기인데 31대 음. 6으로 클리블랜드가 이제 대승을 거뒀습니다. 1승 5패로 부진한 팀들 간의 맞대결이었죠. 그래도 이제 쿠퍼백 쪽에서 조금 앞서는 투아를 보유한 돌핀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예상외로 클리블랜드가 거의 뭐 셧아웃에 가까운 대승을 거뒀습니다. 마이애미가 이제 최근에 연패가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인적 변화,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에 좀 변화들을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좀 온몸 비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날은 이제 수비 쪽에 맷 주돈을 벤치로 내리는 쪽 강수를 두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음, 결국에는 뭐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도 못하고 또 한 번의 이제 최악의 경기 내용으로 이제 연패를 끊어내질 못했던 그런 돌핀스였습니다. 음. 어, 투아가 이날 이제 3개의 인터셉션을 던졌고, 그팀 전체적으로는 이제 4개 턴오버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경기를 했는데, 이날 뭐 페널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11개의 페널티, 103야드를 이제 물러나야 했었던 마이애미 돌핀스였고, 지금 뭐 서드 다운, 포스 다운 컨버전 시도도 17번 중에 3번 정도밖에 성공이 되지 않는 그런 좀 굉장히 저조한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리뷰 때 저희가 이제 그 투아 인터뷰를 통해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도 뭐 개선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몇몇 주전 선수들을 교체한다고 해서 뚜렷한 어떤 개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글쎄요, 결국에는 이제 코칭 스태프의 변화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결국 좀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위기 상황인데
이 음, 돌핀스 구단이 마이크 맥데니얼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브라운스는 이제 쿼터백 딜런 게브리얼이 세 번의 도전 만에 커리어 첫 번째 승리를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쿼터백에게 승리라는 그런 어떤 그 기록이 남는 것과는 별개로 게브리얼의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러닝백 퀸시온 저드킨스가 3개 터치다운을 홀로 기록을 하면서 뭐 공격을 다 이끌었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음, 트레이드로 합류를 했던 코너백 타이슨 캠벨의 픽6까지 나오면서 이제 모처럼 30점을 넘겼던 브라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시즌도 뭐 브라운스가 사실 뭐 순위 경쟁에 뛰어들기는 꽤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끈끈한 수비를 무기로 상대 공격을 좀 무력화시키고 또 이제 저드킨스를 중심으로 한 러싱 공격으로 좀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나간다면 브라운스도 좀 무시하지 못할 고춧가루 부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 31대 0으로 칩스가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이 이제 라스라이스 선수의 복귀전이었죠. 라스라이스가 자신의 복귀를 좀 화려하게 알렸고 올 시즌에 패트릭 마홈즈 그리고 이제 제이비어 워디, 라시라이스 이 세 명의 선수가 처음으로 같이 뛰었습니다. 라이스가 복귀전에서 가장 많은 7개의 캐치에 2개의 터치다운을 또 기록을 했었고, 마음스도 이제 9명의 리시버에게 패스를 연결하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타겟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에만 3개의 터치다운과 함께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날 칩스의 수비도 좀 완벽했죠. 뭐 음, 레이더스에게 단 하나의 서드다운 컨버전도 허용하지 않았고 토탈 전진 야드도 100야드 미만으로 이제 묶어냈어요. 그리고 뭐 음, 퍼스트 다운도 단 3개밖에 내주질 않았으니까 칩스의 공격이 이제 400야드 이상 30개의 퍼스트 다운을 기록을 한 거를 감안해보면 정말 엄청난 음, 격차. 그러니까 사실 31대 0으로 끝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 음.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칩스 쪽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O라인과 D라인의 부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 레프트 태클 조시 시몬스가 개인 사유로 결정한 게 벌써 2경기째입니다. 그리고 가드 트레이 스미스 선수가 이 쿼터에 등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했고, 라이트 태클 자완 테일러도 어깨 부상을 당했습니다. 디펜스 태클 오마르 노멀 로트도 무릎 부상으로 3쿼터에 아웃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트렌치에서 부상자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칩스에게 좀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완승을 거뒀다는 거는 뭐 또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칩스가 이제 최근에 뭐 어떤 승률 면에서도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약팀을 좀 완벽하게 제압하는 모습도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보여주질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음, 모처럼 정규 시즌에서 뭐 14승, 15승 거두던 그때 칩스로 좀 돌아간 것 같은 경기력이 모처럼 나왔습니다. 음. 레이더스 얘기를 좀 짧게 해보면, 레이더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최악의 경기를 했고, 근데 더 문제는 그 팀 내 최고의 엣지러셔 맥스 크로스비가 이날 이제 노아 그레이의 로블락으로 무릎과 등 쪽에 부상을 입으면서 이 쿼터에 이탈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단 10%의 스냅에만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들을 봤을 때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다음 경기 출장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인다고 해요. 근데 일단 다음 경기까지 이제 바이위크를 끼고 이제 2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잘 회복을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바이위크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칩스를 잡은 이후에 나락을 가고 있는 제기어스와 멸망전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경기까지 진다 그러면, 여론이 좀 많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바이위크를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FC 서부지구 순위 경쟁에서 사실 레이더스가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골든타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음. 순위 경쟁이 좀 뛰어들고 싶다면 이번 바이위크를 정말 잘 보내야 하는 레이더스의 상황입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28대 22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글스가 이제 바이킹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이글스가 뭐 작년 이제 우승팀답지 않은 경기력들이 나오면서
좀 음,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모처럼 이제 패싱 게임에서 빅플레이가 연달아 나오면서 뭐 이날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AJ 브라운, 디본타 스미스 이 넘버 원, 투 리시버가 300야드를 넘게 합작을 하면서 팀의 공격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네. 디본타 스미스 선수가 이날 개인 커리어 하이인 183 리시빙 야드에 한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고, AJ 브라운도 이날 121야드에 두 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뭐 두 선수가 승리를 견인을 했고요. 제일런 허츠도 이날 모처럼 또 고점을 찍었습니다. 326야드에 세 개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퍼펙트 패서 레이팅을 기록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을 했는데, 사실 뭐 제일런 허츠가 뭐늘 그래왔지만 올 시즌도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한 모습을 보여줘 왔잖아요. 근데 이날만 보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경기가 커리어 몇 안 되는 고점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음. 사실 바이킹스의 런 디펜스 지표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글스가 좀 러싱 공격 위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음, 오히려 좀 반대로 갔던 것 같아요. 경기 양상은. 그러니까 러싱 네. 공격이 잘 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패싱 게임이 잘 되면서 좀 예상치 않은 포인트에서 경기가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세이컨 바클리를 보유를 하고 있는 이글스 입장에서는 이날 이제 러싱 디펜스 지표가 좋지 않았던 바이킹스를 상대로 이 정도의 러싱 퍼포먼스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수비 쪽에서 이제 젤릭선트 선수의 픽식스가 또 공격에 힘을 좀 실어줬었는데, 거기다 앤드류 무쿠바도 곧바로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경기 초반에 이글스의 공격 진에게 좀 수비가 힘을 많이 실어줬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지금 언급해주신 이 젤릭선트 그리고 앤드류 무크바 모두 뭐 2년차, 1년차 그러니까 아주 젊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글스도 수비진에서 이제 점차 이제 세대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젊은 선수들의 인상적인 활약이 있었다는 거는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음. 뭐 어쨌든 반등에 성공한 이글스입니다. 근데 시즌 중에 갑자기 이제 자드니어 스미스 선수가 은퇴를 발표를 했죠. 지난 6주차 경기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은퇴를 발표를 하면서 11년 동안의 커리어를 마감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 고생했고, 뭐 어쨌든 좋은 커리어를 남긴 이후에 은퇴를 하는 건 뭐 축하할 일이긴 합니다만, 시즌 중에 이렇게 은퇴를 하는 건 굉장히 좀 드문 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 어쨌든 그 지난 시즌 끝나고 은퇴를 선언을 했었던 브랜든 그레이엄을 이글스가 또 불러들였습니다. 은퇴해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그 브랜든 그레엄이 시즌 개막전에서 그 우승 반지를 들고 이렇게 팬들에게 또 이벤트를 하는 또 그런 어떤 구단 레전드로서 이제 행보를 좀 걷는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반 시즌 음, 만에 또 유니폼을 입고, 필드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분명히 좀 운동을 선수 현역 시절만큼 이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빠르게 이제 경기에 뛸 수 있는 어떤 체력,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킥스는 사실 이제 경기 초반에 연속 인터셉션을 허용했던 부분 제외하고 나면 나름 이제 공격 쪽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 두 번의 인터셉션 때문에 경기 운영 자체가 굉장히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고, 뭐 그 부분이 아니었다라면 이제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2쿼터에 나왔던 이제 홀딩 페널티로 터치다운이 취소됐던 부분도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었던 바이킹스였고, 수비는 앞서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생각보다 러싱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제일런 허츠도 0야드로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었고, 다만, 계속해서 이제 리시버들에게 빅플레이를 허용했던 부분, 뒷공간을 허용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캐롤라이나와 뉴욕 제츠의 경기인데 13대 6으로 캐롤라이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 제츠가 이날 또 저스틴 필즈가 선발로 출장을 해서 타이로 테일러가 중간에 또 들어오기도 했었죠. 이제 쿼터백 쪽에서의 계속된 고민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경기였었고, 결국 제츠가 전패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캐롤라이나 정도면 이제 제츠가 한번 뭐 도전을 해볼 만한 상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두 명의 쿼터백이 이제 스냅을 나눠서 소화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두 선수 모두 만족스러운 모습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 필즈가 음, 12번의 패스 시도에 6번 성공, 46 패싱 야드에 22 러싱 야드. 그리고 타일러드 테일러도 22번의 패스 시도, 10번의 성공, 126 패싱 야드에 2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으니까 사실 이 경기를 보면 이제 필즈와 테일러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선수 모두 좀 음, 부진했는데 사실 에런 글렌 감독이 이제 8주 차에 누구를 선발로 내보낼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깊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지 언론에 나온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타일러드 테일러가 이제 부상 때문에 이날 경기 출전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저스틴 필즈가 선발로 나서게 됐다라는 뉴스가 음, 나왔어요. 그래서 네, 팀 공격의 이제 핵심인 쿼터백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다른 스킬 플레이어진들도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수비라던가 스페셜 팀 쪽에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뭔가 턴오버 유도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만 제츠가 좀 스파크가 튀길 것 같은데 이날은 이제 음, 그런 것들도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상대에게 계속해서 좀 짓눌리는 그러니까 좀 음, 반전 요소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경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치형 경기들을 뭐 꾸준하게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무난하게 지는 경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뭐 사실 버로우 선수가 빠졌었기 때문에 벵갈스전이 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플라코가 빠르게 또 팀에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벵갈스전도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캐롤라이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주전 러닝백 추바 허버드가 이제 돌아온 가운데 사실 지난 2주간 리그에서 가장 핫했던 선수 중에 하나였던 이 리코 다우들이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만큼의 폭발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음, 캐롤라이나도 이제 13점 득점에 이제 묶이고 말았는데, 하지만 이날은 이제 수비진에서의 활약이 나오면서 승리를 가져갔다. 네, 그래서 캐롤라이나도 이렇게 좀 다양한 승리 플랜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 이제 조금씩 변모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수비진 쪽에서 이제 그 제이시온 선수가 2개 인터셉션을 따냈고 팀 전체적으로도 이제 색 6개, 9개의 패스 굴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순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뭐 제체 공격을 6점으로 묶어냈다라는 점이 결국 이제 승리의 발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이날 승리로 이제 2021 시즌 이후 4년 만에 그 중간 승패 마진에서 플러스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소소한 기록이기는 한데, 캐롤라이나가 음, 이제 워낙 최근에 이제 성적이 좋지 않았고, 리그에서 대표적인 약팀으로 꼽혔었기 때문에, 선수단이라던가 팬들에게는 이러한 이제 기록들도 굉장히 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플레이오프에 도전장을 낼 만한 전력은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누적된 많은 패배들 때문에 좀 패배 의식에 좀 젖어 있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씩 탈피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기분 좀 잘 이해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제 헤맸었던 페이트리어츠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들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승패 마진에서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해피한 일인지를 어 저도 이제 몸소 좀 깨닫고 있는데 아마 캐롤라이나 팬분들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이날 경기 중에 이제 쿼터백 브라이스 영이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앤디 달튼과 교체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음, 사실 7주차 경기 이후에는 영이 이제 데이투데이 상태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팬서스는 영의 어떤 부재라든가 결장 공백에 대비를 해서 베테랑 쿼터백 마이크 화이트와 이제 프랙티스 스쿼드 계약을 또 맺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이 경기에 나서지 못하거나
뭐 나서더라도 좀 컨디션이 좋지 않게 되면 앤디 달튼이 주전으로 나서고 뭐 화이트가 백업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로스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그, 브라이스 형이 최근의 어떤 승리들에 대해서 지분이 높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팀이 상승세에 있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 원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이스 형의 부상이 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입니다. 31대 13으로 패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제 타이탄스를 상대로 4연승을 질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은 이제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좀 스토리라인의 중심에 서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 뉴잉글랜드 감독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패츠의 감독을 하기 전에 이 테네시에서 감독 생활을 꽤 길게 했었고 마지막엔 이제 해임이 되면서 이제 불명예스럽게 이제 떠나기도 했었던 그런 브레이블 감독이었는데 이날 이제 테네시 니산 스타디움에 이제 원정팀 감독 자격으로 방문을 해서 또 소중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해체 지휘봉을 잡고는 이제 첫 내슈빌 원정 경기였죠. 본인은 다른 경기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말이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을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어서 팬으로서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 패트리어츠가 이날 모처럼 러싱이 잘 풀렸습니다. 총 175 러싱 야드를 팀에서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 팀 최다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었고, 특히 이제 초반에 러싱이 잘 풀리다 보니까 드레이크 메이의 패싱까지도 또 원활하게 잘 풀릴 수 있었던 경기였었는데, 다만 이제 그 드레이크 메이가 이날 이제 공을 들고 뛰다가 수비랑 부딪히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결국 이제 커커션 검사까지 받는 그런 일까지 생겼었는데, 메이도 이제 몸을 좀 사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브라이스 형의 부상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브라이스 형은 승리 지분이 높지 않은 선수임에도 뭐 변화가 생기는 게 썩 좋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메이는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상승세 중심에 있거든요. 이 선수가 빠지게 되면 이 상승세가 바로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레이크 메이가 부상을 당하는 일은 전 개인적으로 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음. 이제 테네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난주에 이제 브라이언 켈러앤 감독이 경질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임시 음, 감독을 맡게 된 이 마이크 맥코이가 대행으로 나서 이제 첫 경기였어요.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제 큰 변화는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뭐 전반에는 나름 좀 팽팽한 경기 흐름을 이어갔지만 캠 워드가 3쿼터에 펌블 턴오버를 범했고 이것이 이제 켈레본 체이슨의 픽식스로 이어지면서 좀 경기가 패트리어츠 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음, 워드가 이제 4쿼터에도 인터셉션을 또 던지면서 캠 워드가 데뷔 이후 7경기 연속,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경기에서 턴오버를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어떤 징크스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번으로 뽑힌다는 얘기는 뭐 전체 꼴찌라는 얘기와도 좀 일맥상통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 좀 정착하기가 험난한 첫 시즌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캠 워드도 비슷한 길을 좀 걷고 있지 않나. 근데 그러고 보면 조 버로우 이후에 뽑혔던 전체 1번 픽 쿼터백들 중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말씀해주신 2020년 조보로우 이후로 이제 전체 1번 픽 선수들의 리스트를 한번 봐보면 어, 트레이번 워커는 이제 쿼터백이 아니니까 좀 제외를 하고 트레버 로렌스, 브라이스 영, 케일러 윌리엄스, 캠 워드 이렇게 지금 4명이거든요. 근데 음, 글쎄요, 뭐 아직 뭐 젊은 선수들이고 뭐 커리어에 어떤 또 반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떤 자신의 대학 시절 평가보다 프로에 와서 평가가 더 높아진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 트레버 로렌스라든가 케일러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은 정말 뭐 10년에 한 번 나오는 재능이다라는 뭐 이야기들을 들었고
뭐 브라이스 영이라든가 캠 워드도 이제 나름의 기대를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참 1라운드 1픽으로 NFL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다음 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 33대 32로 덴버 브론코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3쿼터가 끝나던 시점에서 자이언츠가 음, 19대 0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뭐 가비지 타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이언츠의 승리 확률이 뭐 거의 99%였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었겠죠. 네, 그런데 네. 덴버가 4쿼터에 무려 33득점을 쏟아내면서 33대 32, 극적인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4쿼터에 드라마 같았던 그런 경기였는데 일단 그 3쿼터 막판부터 이제 드라이브를 이어오면서 4쿼터에 이제 상대 진영 14야드 지점, 레드존 안에서 드라이브를 이어갔었던 덴버 브론코스였는데 여기서 이제 터치다운이 좀 나오면서 추격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행운이 많이 따른 터치다운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닉스가 이제 엔드존에 있던 다른 리시버를 향해서 이제 공을 던졌는데 그것이 상대 수비의 손에 맞고 이제 튕겨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높은 확률로 그냥 땅에 떨어지면서 인컴플리트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오히려 수비 선수의 손에 들어가면서 어, 인터셉션이 되는 그럴 확률도 꽤 있었는데 이 공을 이제 트로이 프랭클린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이빙 캐치를 통해서 잡아내면서 이것이 좀 대역전극의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이후 이제 양 팀이 터치다운 하나씩을 주고 받은 이후에 덴버가 이제 계속해서 투포인트 컨버전을 성공을 하면서 점수를 따박따박 따라갔고 5분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제 26대 16, 10점 차까지 추격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버의 매서운 추격에 좀 약간 멘탈이 이제 흔들린 것으로 보인 이 잭슨 다트가 자기 진영에서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하나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좀 음, 분위기가 더 급속하게 이제 덴버 쪽으로 흘러갔다는 생각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덴버가 이제 RJ 합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공격에서 이 보닉스의 러싱 터치다운까지 나오면서 1분 51초를 남기고 30대 26으로 역전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도 이제 경기가 끝나질 않았죠. 그 자이언츠의 마지막 공격 드라이브에서 이제 덴버 브론코스가 결정적인 패스 인터피리언스 페널티를 범하면서 엔드존 코앞에서 자이언츠가 퍼스트 앤 골 기회를 얻게 됐고 기어코 이제 30여 초를 남겨놓고 뉴욕 자이언츠가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불안 포인트가 자이언츠가 엑스트라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성공을 했으면 이제 석점 리드를 하면서 정말 만에 하나 필드골을 내준다 하더라도 연장전에 갈 수 있는 좀 보험 장치가 필요했었는데 음, 여기서 이 엑스트라 포인트가 실패를 하면서 리드가 이제 두 점에서 더 벌어지지를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덴버가 마지막 한 30초 정도의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덴버의 공격이 좀 불이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음,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닉스의 20야드 이상의 패스가 두 번,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번스의 뉴트럴 존 인프렉션 페널티가 또 겹치면서 키커 윌 러츠에게 이제 끝내기 필드골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음. 이것을 러츠가 39야드짜리 필드골을 잘 성공을 시켜주면서 덴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됐습니다. 정말 뭐 NFL 역사에 남을 만큼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승부였고 뭐 역대 단일 쿼터 최다 득점 기록은 슈퍼볼 시대 이전에는 41점, 그리고 슈퍼볼 시대 이후에는 35점이었기 때문에 이날 덴버 브론코스가 기록한 33득점이 신기록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이게 3쿼터까지 무득점을 한 팀이 4쿼터에 가장 많이 만든 득점이라는 또 신기록은 세우게 됐거든요. 뭐, 이 기록은 사실 굉장히 좀 기업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록보다도 이날 크게 뒤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으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부분. 이 경험 자체가 덴버 브론코스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값진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성공 경험을 다 같이 이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음,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면 저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경기가 됐죠. 사쿼터의 수비가 무너지면서 33실점을 했던 부분도 좀 문제이긴 한데, 결국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던 이제 키커, 주드 맥커텀리 선수가 이날 계속해서 좀 미스를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스노우볼이 굴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음. 그레엄 가노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백업 키커가 경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쿼터에 엑스트라 포인트 킥을 한번 놓친 게 이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음, 14대 0이 됐어야 될 상황이 13대 0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츠가 한 번에 터치다운을 더 했는데 19대 0이 되니까, 글쎄요, 20대 0은 조금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거기서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했다가 또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음, 앞선 엑스트라 포인트 킥이 성공을 했다면 이때도 분명히 그냥 엑스트라 포인트 킥을 하면서 그냥 세 개의 터치다운만큼의 리드를 가져가자라는 안정적인 작전으로 갔을 텐데, 이것도 음,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갔던 거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음, 19대 0에서 이제 대역전극이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쿼터 마지막 극적인 역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엑스트라 포인트 실축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더해보면 결국에는 한 3점 정도를 혼자 깎아먹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일단 이 맥어텀니를 방출을 했다가 또 며칠 뒤에 이제 다시 프랙티스 스쿼드 계약을 했던데, 일단은 이제 그레엄 가노가 이제 훈련에 복귀한 상황에서 8주 차에는 가노가 좀 출전을 하는 것이 자이언츠의 플랜 A인 것으로 보이고, 글쎄요, 음.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영희 선수도 이 프랙티스 스쿼드에 같이 몸을 담고 있는데, 구영희 선수가 이날 출전을 했었다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만약에 간호가 경기에 좀 나서기 어렵다고 하면 구용희 선수에게도 기회가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LA 차저스의 경기 38대 24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올 시즌 이제 뭐 조나단 테일러 선수가 다시 전성기의 폼을 완전히 되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리그에서 러싱 야드 1위, 그리고 러싱 터치다운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조나단 테일러인데, 이날도 이제 16번의 캐리로 94야드, 평균 5.9야드를 전진을 하면서 3개 터치다운, 해트트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리시빙에서도 본인에게 날아왔던 3개 패스를 모두 잡아내면서 38 리시빙 야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콜츠의 이러한 이제 상승세와 함께 또 시장 가치가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이 쿼터백 데니얼 존스인데, 이 콜츠의 연고지인 인디애나폴리스와 이 존스의 이름을 또 합쳐서 인디애나 존스라는 또 별칭을 이번 시즌 얻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음, 글쎄요, 뭐 분명히 존스가 잘 못했더라면 분명 아마도 이러한 별명은 붙지 않았을 텐데, 존스의 활약이 어떤 현지 언론이나 팬들에게도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또 재밌는 별명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인디아나 존스도 288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팀의 3연승을 이끄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 올 시즌 뭐 샘 다놀드 선수도 그 시애틀 시옥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데니얼 존스도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뉴욕이 대체 어떤 팀인가? 대체 뉴욕은 어떤 곳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데니얼 존스도 이제 확실한 자신의 전성기를 좀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콜츠가 이제 강력한 공격을 바탕으로 이제 6승 1패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지금까지의 대진이 상대적으로 좀 쉬었다는 생각은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돌핀스, 브론코스, 타이탄스, 램스, 레이더스, 카디널스, 차저스였는데, 램스에게는 이제 패배를 했었고 나머지 경기들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브론코스와 차저스 정도, 그다음에 램스 이렇게 세 팀 정도가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에 좀 문을 두드릴 만한 팀들이고, 음, 한 단계 더 기준을 까다롭게 높여서 우승권의 팀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콜츠가 앞으로
뭐 잔여 시즌,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플레이오프가 지금 진출이 유력한 상황에서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러한 강팀들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12주차에 칩스를 만나는 일정이 있거든요. 그 경기가 콜츠의 올 시즌 모습이 진짜 강팀인지 아니면 무늬만 강팀이었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차저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날 공수 양면에서 조금 다 힘든 경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공격 쪽에서는 이제 전반전에 저스틴 허버트가 상대 진영 깊숙하게 들어간 곳에서 연속해서 인터셉션을 던졌던 게 결국 이제 경기가 좀 터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동안 이제 수비가 첫 세 번의 드라이브에서 모두 터치다운을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반 다섯 번의 드라이브 중에 네 번을 득점을 허용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경기를 하면 사실 이기기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이 끝난 시점에서 3대 23으로 이제 크게 뒤졌었던 이 차저스였고, 물론 앞서서 이제 덴버가 4쿼터에 19점 차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뒀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뭐 10년,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경기였기 때문에, 뭐 차저스 입장에서 좀 힘든 이제 후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차저스는 수비 쪽에서의 개선이 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린베이 패커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대 23으로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가 이제 패커스의 올 시즌 첫 번째 원정 승리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던 것과는 별개로 또 원정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뭐 결과를 얻지는 못했었는데 이날 뭐 애리조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첫 번째 원정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 파슨스 선수가 이적 이후에 3개색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 쪽이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죠. 특히 이제 수비에서 나왔던 게임 체인징 플레이들, 라시안 게리의 스트립 세게에 이은 에반 윌리엄스의 펌블 리커버, 그리고 이제 4쿼터 중반에 23대 20으로 이제 추격하는 상황에서 나왔던 하프라인 부근에서 이제 포스 앤 원 상황에서의 쿼터백 스닉을 막아냈던 플레이, 그리고 마지막 카디널스의 공격 드라이브에서 그 패스를 엔드존에서 막아내는 플레이들 이런 부분들이 팀 승리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터커 크래프트도 이제 4쿼터 초반에 동점 터치다운, 그리고 4쿼터 음, 막판에 포스 앤 투 상황에서 결정적인 이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는 캐치를 만들어내면서 뭐 승리를 이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중요한 상황마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패커스가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즌 초에 마이카 파슨스가 영입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컨텐더 팀이 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던 게 굉장히 무색하게 지금은 주전 포터백이 빠져있는 카디널스를 상대로 겨우 승리를 하는 팀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첫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파괴력과는 좀 거리가 먼 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꾸역꾸역 승리를 추가를 하면서 조금씩 자신들의 경기력을 회복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죠. 음. 뭐 어쨌든 어글리 윈도 승리긴 하니까요. 어, 뭐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에서 좀 어,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카디널스는 이날 경기까지 패배를 하면서 2연승으로 시즌 출발한 이후에 5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카일러 머리 선수가 이제 두 경기 연속해서 발부상으로 결장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패배를 하긴 했었어도 백업 쿼터백 자코비 브리셋의 경기력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결국에는 승리와는 계속해서 인연을 맺지 못하면서 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을 것 같고 또 음, 이게 뭐 패배가 모든 패배가 다 뭐 기분이 안 좋은 거겠지만 특히 막판에 역전패를 당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좀 허탈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현타가 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 카디너스가 지금 5연패에 빠진 것도 문제지만 3경기 연속 4쿼터에
7점 차 이상으로 앞서던 경기를 모두 내주는 이것도 이제 NFL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계속해서 오늘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전당했네? 이거를 지금 3주째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글쎄요, 카디널스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기고 있어도 왠지 질 것 같은 좀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음, 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바이비큐를 맞게 되는 거죠. 일단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바이위크를 가진 이후의 일정입니다. 곧바로 이제 카우보이스 원정을 떠나고 그 이후에 시옥스 원정을 가게 되는데 그 다음 경기가 또 나이너스와의 홈 경기예요. 이 3주 연속해서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야 되는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이 좋지 않은 흐름을 바이비크 이후에 좀 끊어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카일러 머리 선수가 카우보이스 원정에서 복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브리셋이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에서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지에서 계속해서 이제 선발 쿼터백이 카일러 머리가 나서야 되느냐, 혹은 자꾸 브리셋이 나서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브리셋이 잘하면 이 선발 쿼터백에 대한 논란이 더욱더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뭐 계약 규모라던가 어떤 팀에서의 입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여전히 카일러 머리가 뭐 뛸 수만 있다면 이 주전으로 나설 확률이 이제 훨씬 더 높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카일러 머리도 뭐 이래저래 어떤 받은 돈 대비 결과값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는 또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머리가 좀 이번 부상에서 돌아와서는 좀 빠르게 자신의 폼을 좀 되찾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44대 22로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경기는 이제 CD램 선수의 복귀전이었습니다. CD램 선수가 자신의 복귀를 화려하게 알리면서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카우보이스가 이날 승리로 이제 5할 승률을 맞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번 시즌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워싱턴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지구 라이벌전은 좀 많은 변수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댈러스가 모처럼 좀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시드름 선수가 이제 복귀 전 곧바로 110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본인이 건재함을 알렸고, 그리고 시드름 선수가 없는 동안에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해줬었던 이제 조지 피켄스 선수도 82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강력한 원투펀치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날 이제 자본테 윌리엄스 선수의 러닝 게임도 잘 풀렸습니다. 116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 자체가 굉장히 고점을 보여줬던 경기였어요. 음. 그리고 이제 수비도 이 다론 블랜드가 이제 픽식스를 뭐 했던 장면을 포함을 해서 팀 전체적으로 색도 4개, 쿼터백 히트 6번, 뭐 태클 포 로스 7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워싱턴의 공격을 잘 제어를 했고 글쎄요 뭐 이날 정도의 수비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도 댈러스가 한 5할 언저리까지는 한번 목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사실 이번 시즌에 이제 수비가 많이 무너져 있던 거에 비해서 이날은 그래도 좀 1인분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올 시즌 계속해서 좀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달라스 카우보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시즌 후반에 강팀들과의 대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은 플레이오프 가능성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날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좀 꾸준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음. 커맨더스는 글쎄요 이번 시즌 좀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상자도 많고 지난 시즌 뭐 막판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어떤 센세이셔널한 모습들이 이번 시즌에는 많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날 이제 테리 맥로린, 노아 브라운, 디보 세뮤얼 이 리시버들 없이 경기를 치르는 굉장한 악조건 속에서 원정을 떠나게 됐었던 커맨더스였는데, 뭐 이날 경기를 내준 것도 내준 겁니다만 3쿼터 초반에 제이든 데니얼스가 그 제데비언 클라우니에게 스트립색을 맞는 그런 상황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면서 경기를 이탈을 했었거든요.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백업으로 들어왔었던 마커스 마리오타가 이날 교체로 투입이 된 이후에 40%의 패스 성공률,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재앙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이제 제이든 데니얼스의 햄스트링이 좀 마이너한 부상이라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인 칩스와의 맞대결에서는 나서지 못할 예정이라고 해요. 마커스 마리오타가 그래서 선발로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필 이제 제가 그 이 경기를 또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칩스가 좀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음. 근데 이제 마리오타와 칩스의 인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또 과거 음, 게임이 이제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마리오타가 이제 테네시 시절에 자신의 이제 플레이오프 데뷔전이 사실 이 캔자스시티 칩스와의 경기였고 이때 음, 22대 21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테네시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갔었던 그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 그 경기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마리오타가 패스를 던졌는데 그게 상대 수비의 몸에 맞고 다시 마리오타에게 공이 들어와서 마리오타가 그 공을 아, 잡고 엔드존으로 들어가서 또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그런데 음, 재밌는 또 장면이 있었던 게임으로 기억이 되는데 글쎄요, 뭐 시간이 사실 많이 흘렀고 킨자스티 칩스의 위상도 마리오타의 위상도 그때와는 또 많이 변하기는 했습니다. 네, 음, 글쎄요, 아마 이 장면이 좀 이날 중계에 좀 플래시백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마리오타가 음. 부디 이 2018년 1월만큼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서, 마음스와 좀 좋은 대결을 펼쳐줬으면 하는 또 그런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였던 애틀랜타 펠컨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입니다. 20대 10으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 경기 전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CMC와 비전 로빈슨 이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친다는 거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누가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음, 결국은 이제 CMC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이제 3년 차 시즌을 맞고 있지만 벌써 뭐 리그에서 S급 러닝백으로 이제 성장을 한 비전 로빈슨 그리고 이제 2000 스크리미지 야드 시즌을 두 번이나 만들어내면서 사실 뭐 부상 때문에 이제 출전을 하지 못했던 기간들도 꽤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몸 상태에 문제가 없을 때는 언제나 리그 최고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는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어떤 넘버원 공격 옵션 대결로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경기였죠. 그래서 사실 두 선수 모두 이제 포지션은 러닝백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리시빙 음, 야드를 또 엄청나게 쌓는다는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맥카프리는 사실 커리어 초반부터 이 리시빙 백으로서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좀 구축을 해왔던 선수죠. 그래서 어떤 시즌은 러싱 야드보다 리시빙 야드가 더 많은 뭐 그런 시기들도 있었는데 그와 달리 사실 비잘 로빈스는 앞선 두 시즌은 좀 러싱 공격 위주로 기록을 쌓아왔던 선수였습니다만 이번 시즌 뭐 선수 본인도 좀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도 있었고 팀에서도 로빈슨을 이제 공격의 중심 축으로 삼아서 어떤 선수의 재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로빈슨이 이제 백필드가 아닌 뭐 슬롯 리시버 자리라던가 뭐 때로는 아웃사이드 리시버 포지션에 배치가 돼서 공격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종종 이제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시빙 야드의 비중도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 어쨌든 두 선수의 어떤 이름값, 최근의 활약, 뭐 두 선수가 맞붙는다 이런 것들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받았던 매치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두 선수가 이날 나왔던 이제 터치다운을 모두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두 선수였고, 다만 이제 승부는 역시나 두 선수의 퍼포먼스 차이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201 스크리미지 야드에 두 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던 크리스찬 맥카프리, 그리고 92 스크리미지 야드에 하나의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한 비전 로빈슨. 이 두 명의 이제
리시빙백 대결에서도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이겼고, 그리고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소속된 샌프란시스코 49어스도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특히 이제 마지막 터치다운 장면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라이너스의 오펜시브 라인맨이 코너 콜비라는 선수가 맥카프리를 거의 부축하다시피, 그러니까 끌어안아서 엔드존으로 거의 들고 가는 식으로 이제 승부의 쐐기를 막는 점수를 또 추가를 했던 그런 재밌는 장면이 있었고, 사실 음. 주전 쿼터백 브록 퍼디가 이제 8주 차에도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가운데, 어쨌든 맥카프리가 이번 주 같은 활약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다면, 사실 나이너스 승리 확률은 퍼디가 없더라도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펠커스 입장에서 사실 이제 10대 13으로 뒤지던 4쿼터 막판에 나이너스의 공격을 최소 필드골로만 막아내더라도 마지막에서 한번 이제 역전 터치다운을 노려볼 법한 그런 이제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막판에 집중력 싸움에서 조금 나이너스에게 밀렸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특히 이제 서드 앤 썰틴 상황에서 이제 맥카프의 야드 애프터 캐치를 막질 못하면서 퍼스트 다운을 내준 것이 좀 가장 뼈아팠다는 생각인데, 사실 이 음. 플레이 과정에서 펠컨스의 디펜스가 이 선수 교체를 하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좀 오류가 있으면서 11명이 아닌 10명의 선수만 이제 필드에 올라간 채로 스냅이 진행이 됐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카프리를 좀 막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라인 모리스 이 펠컨스 감독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당혹감을 느꼈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엔 자신의 탓이다라고 이제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는 모습도 있었고, 어쨌든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를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그리고 캐롤라이나 팬서스에 이어서 지구 3위까지 떨어진 펠컨스인데 이날 경기의 아쉬움을 털고 얼마나 좀 단단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은 템파베이와 디트로이트의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였는데 24대 9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라이언스가 지난주 칩스와의 대결에서 패배를 한 이후에 어,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됐었는데 한 주만에 곧바로 리드를 되찾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라이언스가 연패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뭐 이날도 그 위기에서 탈출을 했고 벌써 51경기 연속 연패를 당하지 않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또 그런 뉴스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음. 이날 경기를 지배했던 선수는 자미르 깁스 선수였습니다. 깁스가 132 러싱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82 리시빙 야드까지 더하면서 무려 218 스크리미지 야드를 혼자 따냈고, 이게 또 이 깁스 선수에게는 개인 커리어 한 경기 최다 스크리미지 야드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이 쿼터 중반에 나왔던 78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이 이날 최고의 하이라이트 필름이었는데, 오펜시브 라인과 와이드 리시버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을 해서 열어준 이 러싱 레인을 이 자미르 깁스가 아주 잘 파고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시원한 빅플레이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댄 캠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51경기 연속 연패가 없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고, 어, 저 전국 중계라고 얘기하는 이제 나이트 게임에서도 13승 3패라는 압도적인 전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세컨더리 쪽에 뭐 부상자라던가 뭐 징계 이런 것들로 좀 정상적인 전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기세가 좋은 베이커 필드의 패싱 게임을 턴오버 2개, 그다음에 패스 굴절 12개를 유도를 해내면서 아주 잘 틀어 막았다는 점도 분명히 좀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반면 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는 경기를 진 것도 진 건데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치면서 터졌죠. 일단 이제 뭐 경기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 끌려가는 흐름 속에서 경기를 치렀어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러싱을 좀 배제하고 베이커 메이필드의 패싱이 좀 의존하는 그런 경기가 됐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런스가 좀 깨지면서 라이언스 수비가 손쉽게 이 베이커 메이필드를 제어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메이필드가 무려 50번이나 패스를 시도를 했지만
성공률도 56%로 굉장히 저조했었고, 어떤 반전이 필요했었던 이 4쿼터에 세 번의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포스트다운 상황에서 고폴이 실패를 하면서 퍼스트다운을 갱신하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공격권을 내주는 그런 흐름의 좀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수를 따라가야 하는 4쿼터에 단 한 점도 추가하지를 못하면서 그대로 좀 완패를 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날 뭐, 완패도 완패입니다만, 지금 주전 러닝백 버키어빙 선수가 9월 28일, 그리고 이제 주전 리시버 크리스 가드윈이 10월 5일 이후에 경기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올 시즌 이제 초부터 계속해서 좀 결장이 길었었던 마이크 에반스가 한 달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또 부상을 당하면서 IR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라야 정규 시즌 막판에나 돌아올 수 있다는 이제 보도를 확인을 했었는데, 음, 이로써 이제 데뷔 이후에 11년간 이어오던 연속 시즌 첫 리시빙 야드 기록도 아마 올해를 마지막으로 좀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더라도 에반스가 얼마나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뛸 수 있을지, 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좀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모멘텀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좀 건강하게 돌아와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경기죠. 휴스턴 텍산스와 시애틀 시혹스의 먼데이 나이트 풋볼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27대 19로 시애틀 시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7주차 이제 마지막으로 펼쳐졌던 경기였는데, 시애틀이 이 NFC 웨스트의 어떤 삼각 일약 구도에서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3강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음. 사실 저희가 뭐 NFL에서 승부를 가르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그중 하나가 턴오버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날 시애틀이 무려 4개 턴오버를 범하고도 승리를 거두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구에서 뭐 병살타 3개 치고도 이기는 날, 뭐 실책 많이 음, 하고도 이기는 날, 뭐 그런 날들이 이제 가끔 있죠. 뭐 그것과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이러한 턴오버들을 메꾸는 뭐 승리 포인트가 있었느냐라고 이제 찾아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레드존 결정력 그리고 이제 상대 고포릿을 연달아 막아냈던 것이 이제 그 비결이었다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뭐 일단 레드존 트립부터 얘기를 하면 이날 4번의 레드존 트립이 있었는데 그 4번 중에 3번을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했었고 수비 쪽에서는 상대에게 3번의 레드존 트립을 허용을 했었는데 터치다운을 하나밖에 내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소 실점으로 상대를 좀 제어를 했었고 뭐 인터셉션, 펌블 이런 부분으로 기록이 되는 턴오버 싸움에서는 4대1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상대 고퍼리 시도를 후반에만 3번이나 막아내면서 사실상 이제 실점 혹은 펀트 없이 공격권을 가져온 횟수를 이 턴오버에 포함을 시킨다면 이 턴오버 횟수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수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리드를 지켜낼 수 있었던 시애틀 시옥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의 넘버원 리시버이자 리그 전체 리시빙 야드 리더인 이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의 활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몇 주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 이날도 좋은 활약을 하면서 3경기 연속 100 플러스 리시빙 야드에 3경기 연속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자신의 주가를 높이고 있고, 글쎄요, 뭐 이런 활약이 이제 연장 계약 시점까지 이어진다면, 뭐 자말 체이스나 저스틴 제퍼슨 정도의 또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뭐 시애틀이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맞게 되죠. 지금 뭐 지구 우승 다툼을 하고 있는 램스, 나이너스와의 맞대결이 이제 후반기에 3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위크에는 이제 전반기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 데본 위더스푼이라든가 줄리안 러브 이런 세컨더리 선수들이 좀 부상에서 회복해서 컨디션을 되찾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휴스턴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나마 최근에 이제 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 반전이 좀 됐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는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날 또 이제 패배를 당하면서 5할 승률 복귀에 좀 실패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승을 거둔 뒤에 이제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바이위크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세를 이어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러닝백 쪽에서 서드앤원, 이제 포스앤원 같은 이제 그 퍼스트 다운을 갱신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메이드가 되질 않으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었고, 어, CJ 스트라우드 역시도 이제 1년 만에 거의 패스 성공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경기력을 이날 또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격이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음, 휴스턴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나이너스, 브론코스, 제기어스까지 모두 5할 이상의 승률을 거두고 있는 팀들을 연속으로 만나는 또 부담스러운 일정을 이제 맞이할 예정이고, 그 음, 밖에도 이제 핵심 리시버인 니코 콜린스, 크리스찬 커크가 이제 각각 컨커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라이너스와의 경기에 나설 수 없다라는 점이 악재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공격에서 좀 확실하게 스파크를 튀겨줄 수 있는 선수가 나와야만, 이러한 좀 강팀들과 연전해서, 승리를 거두고 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주차에 펼쳐졌던 15경기에 대한 리뷰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주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경 PD가 이제 지금 월즈가 진행이 되고 음. 있잖아요. 월즈 출장을 또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였으면 모를까. 뭐 지금 본업이 바쁜 것도 바쁜 겁니다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실 이렇게 또 해외랑 이렇게 연결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아마 이제 뭐 경기를 좀 보고 뭐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그렇죠? 이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음, 아마 다음 주는 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9주차 리뷰로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는 이제 한 주 쉬고 9주차에 돌아오겠습니다.